1615년 이스탄불의 커피를 처음으로 수입해 유럽에 퍼뜨린 주체가 베니스 상인들인 것은 그 배경을 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탈리아의 베니스와 오스만 제국의 이스탄불은 11세기 십자군 전쟁터부터 인연을 맺습니다. 8차례의 원정 가운데 십자군이 유일하게 승리를 거둬 이스탄불을 거쳐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1차 원정 때 베니스에서 출정 간 십자군들이 이스탄불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후 밀고 밀리는 전쟁 중에 베니스 사람들은 이스탄불의 다양한 문화를 접하게 되고 커피의 정체도 알게 되지요. 이를 계기로 베니스 상인들과 오스만 제국의 상인들 간의 교역이 잦아졌는데요. 15세기 향신료 수출이 활발할 때 이스탄불의 아랍 상인들은 베니스를 통해 유럽의 물품을 날랐습니다. 시대가 바뀌어 커피가 매력적인 상품으로 부상한 17세기 초 향신료를 실어 나르던 베니스 항구가 커피 무역 통로가 된 것입니다. 이탈리아에 상륙한 커피도 오스만 제국 때처럼 빠르게 퍼져나갔을까요? 기원 후 6세기경 예멘에 도착한 커피가 아라비아 반도로 퍼져 이스탄불에 입성하기까지 거의 1000년이 걸린 반면 이탈리아에 도착한 커피가 유럽 전역을 매료시키기까지는 100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 커피하우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1645년경부터 초콜릿, 술, 다과를 함께 팔던 레모네이드 상인들에 의해 커피가 음료로 팔리기 시작했으며 1683년경에 베니스 신청사 주변에 커피 전문점이 등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커피의 대중화에 따라 학자들도 커피를 연구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1671년 로마대학 시리아학과 교수이던 안토니 파우스트 나이론이 최초로 커피만을 분석한 논문을 인쇄물로 발간합니다. 이탈리아의 커피하우스라고 하면 단연 베니스 산마르코 광장에 있는 카페 르 플로리안일 것입니다. 이탈리아는 카페를 표기할 때 F를 2번 씁니다. 커피나무의 학명인 코페아에서 F를 생략하지 않고 그대로 다운됐다는 것입니다. 1720년에 문을 연 이 카페는 지금도 운영 중이어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카페로 손꼽힙니다. 플로리아는 주인의 이름을 딴 것이지만 라틴어로 꽃다운이라는 의미가 더 널리 퍼졌는데요. 이곳은 언론으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카페라는 찬사를 여러 차례 받기도 했습니다. 플로리아는 나폴레옹 나체 조각상으로 유명한 작가 안토니오 카노바와는 절친한 친구이기도 했는데요. 덕분에 베니스 문학의 주요 인물들과 교류가 잦았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런, 괴테, 루소, 가리발디, 쇼팽, 나폴레옹 등이 즐겨 찾으면서 명소가 됩니다. 동시에 베니스를 오가는 사람들이 편지를 맡기며 서로 소통하는 장소로도 활용됐습니다. 일각에서는 꽃으로 치장한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고 이탈리아에서 처음으로 여성도 마음껏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한 덕분에 사람들로 늘 붐볐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로부터 40년이 지난 1760년 로마의 스페인 광장 건너편에 안티코 카페 그레코가 문을 엽니다. 옛 그리스인 카페라는 뜻인데요. 주인은 그리스 태생의 니콜라 델라 막달레나였습니다. 이 카페도 아름다운 실내 장식으로 주목을 끌면서 로마를 찾는 예술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괴테, 멘델스존, 쇼펜하우어, 바그너, 안데르센 등이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이런 사연 때문인지 이탈리아 정부는 1953년 안티코 카페 그레코를 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카페는 이탈리아 사람들의 일상을 급속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대낮에도 사람들이 모여들어 웅성웅성거리며 세상의 부조리를 비판하는 모습이 위정자들에게는 두려움이 됐을지 모릅니다. 베니스에서도 1775년과 1776년 카페가 방종과 부도덕, 부패의 온상이다는 이유로 출입이 금지되고
종교 재판을 통해 사회적 병폐라는 오명을 쓰지만 카페는 끝내 탄압을 이겨내고 더욱 왕성하게 이웃한 나라로 퍼져갑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1650년대를 전후해 커피의 붐이 일었으며 베니스 상인들과 당시 쌍벽을 이루던 네덜란드 상인들은 커피 산지인 예멘으로 달려가 커피를 직수입합니다. 베니스 상인들이 커피를 들여와 음료 문화를 유럽 대륙에 퍼뜨렸다면 네덜란드 상인들은 커피 묘목을 가져와 중남미와 동남아시아에 전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커피 대량 시대를 연 주역으로 톡톡히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영국에서는 1637년 옥스퍼드 대학에 재학 중이던 그리스 그레타섬 출신의 너세니얼 코노피오스가 처음으로 커피를 들여온 것으로 기록됩니다. 이어 유대인 야곱이 1650년 옥스퍼드 대학에 영국 최초의 커피하우스를 열고 그로부터 2년 뒤인 1652년에 아르메니아 출신의 파스칼 로제가 부유한 무역상 에드워드 로이드의 후원을 받아 런던에 카페를 열었습니다. 이 시기 영국에서는 카페의 이름을 따로 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의 초기 커피하우스들은 천막을 치거나 창고를 개조한 수준이었는데요. 파스칼 로제는 전단지를 제작해 커피 광고를 한 최초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전단지에는 커피 음료의 효능, 파스칼 로제가 영국에서는 처음으로 대중하게 커피를 판매, 콘힐의 세인트 마이클과 주인장의 얼굴을 간판으로 내건 가게에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당시 카페는 주인의 이름이 곧 간판이었습니다. 1654년 옥스퍼드의 문을 연 퀸즈 레인 커피 하우스에서부터 카페에도 고유한 이름이 붙기 시작합니다. 17세기 후반 커피 붐이 일면서 런던에만 커피하우스가 3,000개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영국 커피의 기원지인 옥스퍼드 대학은 커피의 각성 효과를 빌어 잠을 줄여가면서까지 공부하려는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인지 커피하우스가 늘 북적거렸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는지 급한 사람은 바리스타에게 급전을 치르고 커피를 받아갔습니다. 바리스타가 커피를 추출하느라 바쁜 나머지 급전을 손으로 받을 여유가 없어 상자를 놔두고 넣게 했는데 이것이 팁의 유래가 됩니다. 이때 영국의 커피하우스에서는 차와 식사도 함께 제공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커피 탄압이 없었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1660년 찰스 스튜어트가 런던에 재입성해 국왕 찰스 2세가 됨으로써 영국의 왕정 복고를 이룬 시점으로 가봐야 됩니다. 앞서 이런 일이 있었죠. 1642년 영국에서는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혁명 지도자인 올리버 크롬웰은 1649년에 찰스 1세를 처형하고 왕정을 폐지합니다. 크롬웰은 혁명 정권인 최고의 행정관 호국경에 오릅니다. 그러나 크롬웰 사후에 호국경을 계승한 그의 셋째 아들 리처드 크롬웰이 의회와의 대립을 수습하지 못하고 스스로 사임함으로써 이들 부자가 누린 5년 반가량의 호국경 정치는 막을 내립니다. 의회는 고민 끝에 스코틀랜드로 망명한 찰스 2세를 다시 불러들여 왕권을 반환하는데요. 찰스 1세가 의회군에게 처형된 지 11년 만에 스튜어트 왕조가 부활한 것입니다. 최초의 시민혁명으로 기록된 청교도 혁명에서 부친인 찰스 1세가 처형당하는 그 장면을 본 찰스 2세에게 시민 계몽은 분명히 트라우마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이런 정서가 커피 탄압으로 이어집니다. 왕정 복고가 이루어진 그해 런던에서 문을 연 윌스 커피하우스의 풍경을 보면 당시 커피하우스가 시대적 각성을 불러일으킬 잠재력이 얼마나 충만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커피하우스는 초기엔 여성들은 출입하지 못했습니다. 예술가, 문학가, 교수, 정치인, 경제인, 대학생 등
영국에서 이른바 신사라고 총칭되는 지식인들만의 사교 장소였죠. 이들은 커피하우스에서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하면서 사회적 불의와 부정을 비판했습니다. 때론 자신의 작품을 발표하거나 집회를 열면서 대중을 커피하우스로 끌어들였습니다. 압살롬과 아히도비를 발표한 왕정복거기의 대표적 문인 존 드라이든을 비롯해 풍자문학의 꽃이라 불리는 걸리버 여행기를 쓴 조나선 스위프트, 풍자시 우인연전과 철학시 인간론을 쓴 알렉산더 포프, 로빈슨 크루소의 작가 다니엘 디포, 또 영어사전을 편찬한 샤뮤엘 존슨, 시사주간지 스펙테이터를 공동 창간한 조지프 에디슨 등 당대의 내로라 하는 지식인들이 윌스 커피 하우스에서 진을 치다시피 하며 활동했습니다. 이들 덕분에 커피를 마시러 간 사람들은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영국에서 커피 하우스는 커피 한 잔값만으로 귀한 공부를 한다고 해서 페니 대학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커피하우스는 시대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위정자들에게는 정치적 음모를 꾸미거나 불온 사상을 전파하는 진원지로 비춰지는 시기가 있기 마련인데요. 영국에서는 17세기 중반이 바로 그랬습니다. 찰스 1세 국왕 때는 공화주의자들이 커피하우스에 모여 국왕의 폐위를 비밀리에 추진했고, 이어진 크롬웰 호국경 정치 시절에는 왕정주의자들이 찰스 2세의 귀환과 집권을 추진한 곳, 그곳이 바로 또 커피하우스였던 것입니다. 이런 사연 때문에 찰스 2세에게는 커피하우스가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럴 때 마침 기회가 옵니다. 1674년 런던의 여성들은 남편들의 커피 음용을 금지시켜달라는 청원서를 시에 제출했습니다. 남편들이 가정은 잘 돌보지 않고 커피하우스에 모여 노닥거리기만 한다는 게 이유였는데 참 이례적인 사건이지요. 청원서에 커피는 금하되 60세 미만 남성들에게는 맥주 판매는 허용하자라는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커피하우스의 손님을 빼앗긴 주류업계가 의도적으로 만든 일종의 작전이 아니었느냐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쨌든 남성들도 이에 대응하는 성명서를 냅니다. 남성들은 성명에서 커피는 무해하고 치유 효과가 있는 음료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찰스 2세는 기다렸다는 듯이 1675년 커피하우스 폐쇄령을 내리고 커피 음용을 금지시킵니다. 커피하우스가 불온 사상을 퍼뜨린다는 것이 구실이었습니다. 이에 영국 신사라고 불리는 지식인들이 부당하다며 맹렬히 저항했습니다. 찰스 2세는 이때 아마도 아버지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했던 분노한 시민들의 얼굴이 스쳐갔을지 모릅니다. 그는 카페 폐쇄령을 내린 지 11일 만에 이를 철회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커피하우스는 대래 면죄부를 얻었습니다. 여성들을 앱세워 계몽의 주역인 커피를 금하려 했던 정부의 전략도 수포로 돌아가고 커피하우스는 더욱 대중화하면서 몸집도 커집니다. 에드워드 로이드가 1688년 템즈 강변에 만든 커피하우스는 상인, 해운업자, 보험 관계자들이 모여 왕성하게 경제정보를 교환하는 장소로 사랑받았습니다. 주고받는 정보가 많아지자 주인장은 로이드의 뉴스라는 소식지를 발행했지요. 해운과 교역에 관한 정보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이곳은 훗날 세계적인 보험회사 런던 로이드 회사로 성장합니다. 커피하우스가 항상 그리고 모든 지식인들의 사랑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1700년대에 들어서면 카페의 부정적인 모습을 담은 작품이나 비판도 적지 않게 나옵니다. 풍자화가 윌리엄 호가스가 1738년에 그린 Four Times of the Day에는 술에 취한 남성들이 당시 런던에 있던 톰 킹스 커피하우스의 문을 나서며 새벽에 귀가하는 여인을 조롱하는 듯 바라보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남봉꾼의 행각이라는 연장물에 그가 그려놓은
화이트 커피 하우스의 클럽실이라는 작품에서는 도박꾼과 호색한들이 득실거리는 문란함이 잔뜩 배어나옵니다. 젊은 시절 지식인들의 아지트였던 윌스 커피 하우스를 애용했던 조나선 스위프트도 이 시기엔 커피 하우스를 악명 높은 사기꾼과 귀족 나부랭이들의 집결지라고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커피로 인한 어두운 그림자는 정작 다른 데 있었습니다. 17세기와 18세기 커피하우스에 사람이 줄지어 서고 소비량이 엄청나게 늘면서 영국이 아프리카와 인도 등 식민지에서 노동력을 차치하며 커피 재배의 혈안이 되었던 바로 그 점입니다. 비단 영국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구 열강의 식민지 루트를 따라 커피 나무가 퍼져나갑니다. 그 과정에서 역사는 약자의 피눈물을 기록합니다.